실직이 고립을 부르고 그 고립이 또 재취업을 막고 그게 다시 정신건강을 해치는 뭐랄까 빠져나올 수 없는 뇌비우스의 띠 같았어요. 그 복잡한 매듭을 한번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위기입니다. 자료를 처음 딱 펼쳤을 때 제 눈을 사로잡았던 숫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고독사 중에서 40대에서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4.8%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통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히 개인의 외로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실직이 고립을 부르고 그 고립이 또 재취업을 막고 그게 다시 정신건강을 해치는 빠져나올 수 없는 뇌비우스의 띠 같았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서는 그걸 세 가지 위기의 연쇄작용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건강, 고용, 그리고 교육의 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연달아 무너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끊어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게 얽힌 매듭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매듭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 그리고 그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복잡한 매듭을 한번 풀어보죠. 가장 좀 아프게 와닿는 문제, 바로 건강, 특히 정신건강과 고립의 위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특히 50대 남성이 고독사의 가장 큰 위험군으로 꼽히는데 이게 단순히 혼자 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관계 단절이에요. 특히 중장년 남성 세대는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5회사 5부장 같은 직업적 역할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살아왔어요. 내 이름 석자보다 직함이 더 익숙한 삶을 산 거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실직을 겪게 되면 이건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요. 매일 출근하던 회사, 점심 같이 먹던 동료들, 사회적 지위, 심지어 하루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까지 나를 구성하던 거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자아 상실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평생 내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수식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텅 빈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마치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압박이 더해진다고요.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세대에 비해. 그게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죠. 맞아요. 자녀들은 이제 다 커서 품을 떠났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은 돌봐야 하는 책임이 남은 시기예요. 이걸 빈둥지증후군과 돌봄 부담이 동시에 겹치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심리적으로 기댈 곳은 줄어드는데 책임의 무게는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거죠. 게다가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이 누적된 직업 트라우마예요. 아, 직업 트라우마요? 네. 이건 퇴직 전에 이미 마음의 병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수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고객에게 고개 숙여야 했던 과도한 감정노동, 언제 명단에 오를지 몰랐던 구조조정의 공포 같은 경험들이요. 이런 심리적 외상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흉터처럼 남아있다가 퇴직이라는 충격과 함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같은 형체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고마있던 상처가 터지는 거군요. 하지만 가장으로서 또 선배로서 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압박감 때문에 어디 가서 아프다고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테고요. 정말 겹겹이 쌓인 문제네요. 듣다 보니 좀 막막해지는데 이 끊어진 관계의 고리를 다시 연결할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다행히 자료 뒷부분으로 가니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공적인 안전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바로 일상돌봄 서비스였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 서비스랑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책적 변화예요. 이 서비스는 타겟 연령이 딱 만 40세에서 64세, 질병이나 고립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이에요. 그동안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처음으로 정책의 중심에 끌어들인 거죠. 와, 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라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바우처, 그러니까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데요. 혼자 가기 힘든 병원에 함께 가지고 쌓여있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그런 기본적인 돌봄부터 심리상담 연계까지 해줘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와, 연결고리. 네.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립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연결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은 정책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직업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누적된 직업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겠죠? 네,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센터가 어떤 특별한 사건의 피해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중대재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번아웃, 감정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요?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센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 문턱이 아무리 낮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나 이런 정보에 얻을 수 있는 중장년층에게 이 서비스가 잘 알려지고 있을까요? 자료에 혹시 홍보나 접근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하거나 기업과 연계해서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이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거든요. 남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혹은 회사에 알려질까봐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의 문턱을 크게 낮춘 건데 이걸 더 널리 알려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게 숙제인 거죠. 그렇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정보를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료에 전화번호도 명시되어 있었죠? 1588-6497. 네, 1588-6497 이 번호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든 연결된다고 하니까요. 내 마음의 어려움을 안전하게 그리고 공식적인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아요. 결국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심리적 고립감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경제적 불안정, 경력 단절과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음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80% 이상이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요.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접 움직인 사례도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죠? 네, 여기서 계속고용 제도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라요.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몇몇 기업들의 사례는 꽤 희망적이에요. 잠깐만요. 철강 회사인 동국제강 사례는 정말 놀라웠어요. 정년을 만 60세에서 61세로 아예 늘려버리고 심지어 62세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년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결정 아닌가요? 회사가 어떤 계산을 한 건지 자료에 설명이 좀 더 있었나요? 그 배경에는 숙련 인력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요. 철강업 같은 전통 제조업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기술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거든요. 젊은 인력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들의 경험을 단지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내보내는 건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라는 계산이 깔린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경영적인 판단이군요. 효성중공업이나 동원홈푸드의 사례도 비슷하겠네요. 정년 퇴직한 숙련 인력을 촉탁직이라는 형태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던데요.
맞아요. 효성중공업에서는 정년퇴직한 기술자들이 차단기 제작팀에서 품질 관리와 후배들을 위한 기술 교육을 담당한다고 해요.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가 서류 속에 잠자는 게 아니라 후배들의 손을 통해 생생하게 전수되는 거죠. 동원홈푸드의 사례는 더 인상적인데 최고령 직원이 무려 75세라고 해요. 고령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대 높이를 조절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고령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했고요. 75세 현역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고용 연장을 넘어서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년이 경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재취업이나 고용 연장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료에서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게 바로 학습 역량 부족이었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새로운 걸 배우려니 몸과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 한 우물만 파오신 분들일수록 디지털 기기나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하기가 더 힘드실 테고요. 그래서 자료는 몇 주짜리 단기적인 약간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 직업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과정이 대표적인데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전문 기술,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의 기술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체계적으로 습득해야만 새로운 분야로의 이직이나 창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을 들였어요. 그게 핵심이군요. 사실 퇴직하고 나서 부랴부랴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마음도 조급하고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퇴직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40대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자료는 말해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경력을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갑작스런 퇴직이라는 파도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중장년층의 고립과 건강,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경력 전환을 위한 교육의 위기가 얼마나 단단하게 하나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고독사라는 무거운 통계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결국 자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당신의 어려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일상 돌봄 서비스, 직업 트라우마 센터, 기업들의 계속 고용 사례, 장기 직업 훈련 같은 것들은 모두 그 시스템의 일부죠. 절망 속에서도 찾아보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손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런 공식적인 제도를 넘어 우리 사회와 각자의 일터에서는 곁에 있는 동료나 선배가 심리적으로 힘들어 보일 때 그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라 먼저 알아차리고 손 내밀어주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마음의 빈틈을 채우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